자, 수업합시다. 오늘은 그 16페이지 오비탈과 전자 배치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얼마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외울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예전에 개념 정리, 겨울방학 때 개념 정리할 때는 뭐 그렇게 어렵고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도 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외울 게 대빵 많아요. 오늘 필기할 것도 좀 있고요. 자,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원자 모형 변천사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돌턴의 원자 모형, 원자핵과 전자 개념 없죠? 어떤 물질인지 꽉 들어차 있고 깨지지 않는 공모형이다 하는 돌턴의 원자 모형에서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푸딩 모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죠. 뭘 발견하고? 전자를 발견하고. 외워야 돼 이거. 전자 발견하고 그래서 푸딩 모형,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무슨 실험을 하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고? 원자 핵을 발견하고, 원자는 텅 빈 공간이고 크기 작고 질량이 매우 크며 양전하 뛰고 있는 원자핵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는 행성 모형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오늘 뭐 할 거냐면은 보호라는 과학자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만듭니다. 이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는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알았지? 현대 원자 모형은 되게 중요하죠. 이 앞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좀 얘를 위한, 현대 원자 모형 얘기를 위한 들러리 내용이라 수능 같은 데는 잘 안 나오고 학교 내신에도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 그랬었죠. 자, 일단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갈게요.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왜 나온 거냐면은 이 형광등에다가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전압을 가했더니 붉은색 계열의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더니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 스펙트럼이 빛의 색깔띠라고 하죠.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왔더라. 여러분들은 뭐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선 스펙트럼인 지금은 뭐 그게 왜 생기는 건지 누구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우와 되게 신기했겠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요거 선 스펙트럼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렸어요. 나 이거 발견했다.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많은 과학자들이 그럼 이거 왜 생기는 거지? 하고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 중에 한 양반이 누구냐면은 보호다. 이때 보호가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갖다가 알아냅니다. 자, 보호는 어떻게 알았냐면요. 자, 봐요. 저런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는 수소 원자 내부에 여기 지금 수소 기체를 집어넣어서 나온 빛을 갖다가 이제 저 프리즘으로 분광시켰더니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수소 원자 내부에 들어있는 수소의 전자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이, 여기서 준이라 하면 이거는 값으로 그냥 해석하면 돼. 값.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이다. 아이고 중요해. 기억해줘야 해. 불연속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상에 숫자는 무한대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수의 값만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불연속적이란 말을 써. 뭔 소리냐면 여기 전자가 지금 삐리리 날아가고 있는데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날아가고 있다고 쳐봐. 그리고 200줄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250줄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쳐봐.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요 사이에 존재하는 숫자에 해당한 에너지는 가질 수 없고 요런 에너지 값만 가졌을 때 그걸 불연속적이라고 하는 거야. 특별한 숫자의 값만 가졌을 때. 알았지? 네, 전자는 이렇게 특별한 숫자의 값만 네, 에너지 값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이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고 흡수할 수도 있는데 얼만큼 방출하고 얼만큼 흡수할 수 있냐면 아이고 중요해라. 차이값만큼 방출하고 차이값만큼 흡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차이값만 방출하고 차이값 흡수한다. 즉 불연속적이다 차이값이다. 되게 중요해. 잘 명심해 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한테요 에너지를 갖다 공급했는데 10주를 줬어요. 어디 먹어봐. 줬어. 흡수해 안 해? 못해. 왜? 제가 지금 100줄 갖고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10줄을 공급했는데 제가 만약 흡수했다고 쳐봐. 그럼 에너지 얼마 돼? 근데 이 숫자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아니지. 얘는 100, 200, 250만 가지니까. 그래서 얘가 흡수했을 때 얘가 가질 수 없는 숫자 에너지가 되는 그런 에너지는 흡수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숫자의 값만 흡수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얼마를 흡수할 수 있을까? 얘가 200, 250줄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100줄 흡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10, 20, 30, 40, 50 이런 거 흡수 못해. 150 흡수할 수 있지. 110, 120, 130, 100 이런 거 흡수 못해. 이해 갔냐? 아하. 그래서 얘가 가지는 에너지 차이값만큼은 흡수한다. 방출 마찬가지야. 250줄 갖고 삐리리 날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에너지를 뿜어내서 그럼 10줄을 뿜어낼 수 있을까? 안 돼. 그럼 얘가 뿜어내고 나면 240줄이 되는데 그런 에너지는 못 가지니까. 그럼 뿜어내고 난 다음에 이런 숫자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숫자만 뿜어낼 수 있다. 그러면 50이나 150 줄 수 있다. 150 방출할 수 있다. 차이값만큼 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하고 하나 더. 요 얘기 할 건데 요 얘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봐봐. 세상에 어떤 물질이든 반드시 어떤 현상을 반드시 나타내고 있어. 그 현상은 물질마다 다 제각각이야. 이때 이 현상은 에너지가 결정하는 거야. 이 현상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현상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 근데 에너지를 바꾸면 이게 바뀌게 돼 있어. 에너지가 값이고 현상이 을이다. 알았지? 그러면 여기 지금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 그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전자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원자핵 근처에서 원운동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거 물리원 한 사람은 물리원 시간에 배운 거야. 물리원보다도 조금 덜 자세하게 배워. 그렇지? 쉬워. 이거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여기는. 자, 원자핵 근처에서 원운동을 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원운동을 하다 보면은 원운동하는 궤도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이 원운동 궤도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외워. 전자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걸 왜 껍질이라고 붙이냐면은 이게 선상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구면상에서 돌아다녀. 구면상에서. 그래서 껍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껍질. 근데 원운동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른다. 보의 수소 원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전자 껍질이야. 특별한 원운동 궤도 전자 껍질에서 전자는 원운동한다.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거든. 알았죠? 네. 자, 그런데 이 전자가 에너지가 몇 개 있냐면 이 세상에 숫자가 무한대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를 특별한 숫자, 불연속적으로 특별한 숫자만 갖는다 하더라도 워낙에 숫자가 많아갖고 이 전자의 에너지 값은 무한대개야. 알았지? 그러면 에너지가 현상을 결정한다 그랬으면 이 서로 다른 에너지 값이 무한대개 있으면 원운동 궤도도 무한대개 있는 거야. 알았니?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5개만 알자. 뭐를? 잘 봐. 잘 알아도. 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껍질은 K 껍질. 두 번째 반지름 작은 놈은 L. 세 번째는 M. 네 번째는 N.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무한대 번째 껍질이 있겠지. 그건 무한대. 이렇게 이름 붙였어. 외워. 5개만 기억해. 알았지? 그 다음에 껍질에도 번호 붙여줬어. K는 1, L은 2, M은 3, N은 4. 아이고 중요해라. 이때 이 껍질을 일반적으로 N이라고 쓸 거고 우리는 이 껍질 번호를 주양자수라고 할 거야. 외워. 주양자수 N. 뭐라고? 껍질 번호. 외워. 여기는 외우면 돼. 당분간은. 껍질 아니야. 2단원은 1단원에 비하면 10배는 쉽다 그랬잖아. 일단 복잡한 계산 문제 없어. 물론 좀 따지는 자료를 해석을 해야 돼 따지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도 내가 기억하라는 것만 잘 알면 그거는 금방 넘어가.
그래서 중간 때 점수 왕창 깨진 사람 이번에 만회할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쉬워 여기는. 알았지? 정리 잘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무한대는 뭘 뜻하나요? 자, 무한대는요, 이렇게 생각하기. 이온화되어 있는 거다. 뭔 소리야? 수소의 원자의 전자가 이온화돼서 떨어 나갔어. 이때 이 전자는 무한대 껍질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선생님, 무한대 껍질은 도대체 거리가 얼만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그 이온화 됐다는 건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이제 이온화 된 거야. 그때가 무한대 껍질에 있는 거고. 근데 얘하고 얘에서 인력이 정말 작아. 전기량이 너무 작은 애니까. 알았지? 그래서 조금만 멀어지면 금방 인력은 제로야. 그러니까 여기 원자핵이 있으면 여기서 요만큼만 멀어져도 이거는 인력이 제로야. 여기서 요만큼만 가도 이거는 무한대 껍질인 거야. 알았지? 그래. 그냥 이온화는 무한대, 무한대는 이온화. 이렇게만 기억해 두면 돼.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는 뭐 이해만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 더. 이때 전자가 여기서 원운동 한다고 했을 때 요 사이에서는 원운동을 할 수가 없대요. 여기서 사이에서 원운동 했으면 이 사이에서 원운동하는 궤도가 있었겠죠. 전자 껍질이 있었겠죠.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 전자가 에너지가 불연속 쪽이라 그랬지. 특별한 숫자의 값만 같지. 그러므로 여기서 원운동 하게 하는 에너지 값들은 가지고 있으나 요 사이에서 원운동하는 에너지 값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원운동 궤도만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전자가 세상의 모든 숫자 에너지를 다 갖는다면 원운동 궤도도 연속적으로 모든 반지름의 원운동 궤도가 다 있을 건데 특별한 숫자 에너지 값만 같기 때문에 특별한 반지름을 갖는 원운동 궤도.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적이라면 얘도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반지름 값이. 이해갔을까? 그렇구나.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시고 하나 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자는 에너지 값이 어떨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원운동 하게 하는 에너지 값이 달라요. 그러면 누군가 큰 게 있고 누군가 작은 게 있겠죠? 누가 클까요? 위로 갈수록 커져요. K보다는 L 껍질의 에너지가 더 크고 L보다는 M 껍질이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 처음에는 K에 돌고 있던 전자가 L로 나가고 싶어. 누가 못 나가게 방해하게. 누가 못 나가게 방해해. 얘가 잡아당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갔다면 이놈 자식은 에너지가 어떤 애야? 대빵 큰 애지. 크니까 나간 거지, 그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쳐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더 크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지? 이해갔을까요? 오케이. 위쪽 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다. 그것도 조금 알아두세요.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 높고, 내려오면 에너지 낮고, 그렇게. 알았냐?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두기. 자, 이때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구하는 식을 보호가 알아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껍질마다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식, 일반식 기억해 두세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하는 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게요. 이게 뭐라고? 주양자수 껍질 번호. 그래서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311에. 두 번째 껍질에서 가진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11에. 세 번째 껍질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311에. 네 번째 껍질이 바로 마이너스 16분의 1310이고. 무한대 껍질은 얼마냐? 그럼 무한대 제곱분의 1311에. 그지? 어떤 숫자를 무한대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 0이야. 알았지? 어떤 숫자를 무한대로 나누면 0이 나온다고. 근데 선생님, 이거 에너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왜 갖다 붙이는 걸까요? 마이너스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는 거 잠깐 볼게요. 실제로 보호가요, 여기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의 절대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하겠더래. 왜 못 구할 거냐면 참고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게요, 전자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해가지고서 만든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어떤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말이죠. 위치 에너지는 절대값이 없어. 기준면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져. 여러분들 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h 들어봤지? 이게 높이. 이 높이의 기준이 지면이야. 보통. 근데 그 높이의 기준을 지면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로 잡아버리면 달라지는 거야. 특히 얘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게 2분의 mv 제곱으로 절대값이 있는 에너지야. 이게 질량도 절대값이 있고 속도도 절대값이 있지만 이게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절대값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만든 이 식은 이 위치 에너지를 합했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어. 그래서 기준 잡고 기준보다 얼마나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준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준보다 이만큼 작다 라는 거야. 알았지? 자, 앞으로 과학을 공부하면서 물리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이거 생물에도 나온다 그랬잖아. 에너지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기준보다 이만큼 작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 했었고, 그럼 기준이 누굴까요? 예, 보통 기준은 0이에요. 이거는 무한대 껍질. 아, 이온화되어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0으로 잡은 거예요. 이온화되어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0으로 잡은 거야. 0?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야. 그 0은 그냥 하나의 숫자야. 얼마인지 몰라서 0으로 잡은 거야. 알았지? 선생님의 나이를 0살로 잡아. 그럼 니들이 만약에 나보다 30살이 적다고 쳐봐. 아이고, 갑자기 내 나이 되게 많아 보이네. 그럼 내가 0살이면 내는 마이너스 30살이 되는 거야. 알았지? 내가 0살이라고 내가 나이가 하나도 없어? 그건 아니잖아. 그냥 하나로 잡은 것 뿐인 거야. 알았죠? 오케이. 아, 그래서 기준보다 이만큼 작아요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잉. 이해가 안겨? 오케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요. 요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저 보라는 양반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그 이전부터, 보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단어예요. 자, 바닥 상태라는 단어와 들뜬 상태라는 단어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가 전자배치 가서 또 나와. 자, 바닥 상태는 최저란 뜻이야. 최저. 뭔가가 최저. 들뜬 상태는 높은, 즉 특히 바닥보다 높으면 들뜬 거야. 이거 반대말 아니야. 바닥이 최저라고 들뜬은 최고냐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거 아니야. 바닥은 최저. 들뜬은 뭐가 높아졌다는 뜻인 거고, 그럼 뭐가? 에너지가 주인공이야. 에너지가 최저인 상태, 그때를 바닥 상태. 에너지가 최고인 상태, 그때는 들뜬 상태. 이해갔지? 그러면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누가 바닥 상태냐면 다시. 아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에너지가 최저인 껍질이야? 그래서 K 껍질이 바닥 상태. K 껍질이 바닥 상태. 앞으로 K 껍질에서 원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바닥 상태. 바닥 상태는 K 껍질. 그렇게 기억해. 그 다음에 들뜬 상태는 얘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니까, K보다 에너지 높은 상태니까 그 위쪽 껍질에서 원운동하고 있으면 L, M, N 무한대 어디에서 원운동하든 다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야. L 껍질 이상이야. 됐는겨?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알고 중요해라. 이게 잘 봐. 다시. 어떤 현상이든 누가 결정한다? 에너지가 결정한다. 잘 들어요. 지금 여기 K 껍질에서 바닥 상태였죠? 원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얘한테 에따 처먹어 임마 하고 에너지 줬어. 얘는 흡수했어. 잘 봐. 이게 에너지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에너지가 바닥 상태 K 껍질에서 원운동할 때 100줄이 있으면 K 껍질에서 원운동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100줄 갖고서 K 껍질에서 원운동하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에너지 공급해갖고 이 새끼가 200줄이 됐다고 쳐봐. 200줄. 잘 봐요. 200줄인데 K 껍질에서 원운동할 수 있게 없게? 그건 안 돼요. 왜? 에너지가 달라졌으니까 현상이 달라져야 되거든. 그럼 현상? 여기서 현상은 원운동계도 껍질이거든. 그럼 껍질이 달라져야 되거든. 다시 얘기해서 이게 에너지 흡수하면은
위쪽 껍질로 올라가야 돼. 알았지? 그런데 이때 얘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흡수했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껍질은 다르겠지? 에너지 많이 흡수하면 더 위쪽까지 갈 거고. 이해는겨? 오케이. 자, 그래서요. 외워. 뭘?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위쪽 껍데기로 올라가요. 더 높은 에너지 주니 껍질로 올라가요. 특히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는 위쪽 껍질로 올라가니까 들뜨는 거죠. 알았지? 자, 하나 더. 근데 자, 여기 있잖아. 선생님, 이 분필을 휙 던지면 위로 올라갔다가 저 위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오죠.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해갖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위로 올라갔다고 쳐? 근데 여기서 계속 원운동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더래. 왜? 이거 어디 잡아당기니까. 이게 내려오는 이유가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내려오듯이 이거 내려오더래. 원자력이 잡아당기니까. 알았지? 그럼 끌려 내려오는데 잘 들어요. 여기가 잘 들어. 이게 내려오는데 여기는 100줄을 가졌을 때만 여기 원운동할 수 있는 껍질이야. 근데 지금 얘가 200줄인 거야. 그러면 200줄 갖고 이거 내려올 수가 없어. 일로 오고 싶어? 그럼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럼 어떻게? 에너지 버려? 즉 버리고 100줄이 되면 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아래쪽 껍질로 내려갈 때는, 즉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데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 외워라. 아이고 중요해라. 그렇구나. 위로 올라갈 때는 흡수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는 방출. 알았지? 네,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얼만큼 흡수하고 얼만큼 방출하는데, 이 껍질과 이 껍질의 차이값만큼 흡수하고 차이값만큼 방출하는 거다. 차이값만큼 흡수하고 차이값만큼 방출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거 기억해두기.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요 문제 많이 나와요. 여기 원운동궤도 전자껍질 있죠. 요걸 반으로 툭 잘라갖고 펼쳐놓은 그림. 그래서 여기가 K고, 여기가 L이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고, BBB, 여기가 무한대. 그래서 주양돼서 1, 2, 3, 4 이렇게 번호 붙인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잘 들어요. 평상시에 수소 원자의 전자는 무슨 껍질에서 원운동할까요? K 껍질에서 원운동해요. 왜 그럴까요? 자연은성은 에너지 낮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자를 휙 던지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지가 속에 내려가요. 여기서 원운동해요. 알았지? 근데 누가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얘다 처먹으라고서. 그럼 에너지 흡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근데 얼만큼 흡수했냐에 따라서 어디든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올라갔다가 거기 계속 그 껍질에서 원운동하는 게 아니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자, 내려오면서 뿜어낸다 그랬죠? 뿜어내는데 잘 봐. 이게 올라갔다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첫 번째 껍질과 위쪽 껍질의 차이만큼을 뿜어낼 거 아니야? 이때 첫 번째 껍질과 위쪽 껍질의 차이값에 해당한 에너지를 이걸 측정해 봤더니 전부 다 무슨 선에 해당하더래? 자외선. 아이고 중요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무슨 선에 해당한다고? 자외선. 아이고 중요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자외선이야. 그런데 우리 계단에서 공을 굴릴 때 이게 첫 번째로 빵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들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저 위에서 내려올 때 빵 첫 번째로 빵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를 들렸다가 떨어지기도 해. 그럼 두 번째 껍질과 위쪽 껍질의 차이값만큼을 찌지지지직 뿜어내겠지. 그게 뭐 무슨 선에 해당하는가 봤더니 가시광선에 해당하더래. 눈에 보이는 선 가시광선 아시죠? 자, 외워. 가시광선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야. 야, 그럼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는 무슨 선이겠니? 요건 적외선이더래. 알았지? 기억하기. 그 다음에 이 자외선들을 뭐라 그러냐면 라이먼 계열이라 그래. 라이먼이라는 과학자가 연구했다 그래서. 영역의 선스펙트럼은 발머 계열 그래. 발머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연구했다 그래서 적외선 계열은
적외선들은 8신기를 그런다. 외워. 자, 가, 적, 라, 발, 파 1, 2, 3 알았지? 이건 암기. 그래서 봐봐.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졌어. 무슨 선이야? 가시광선이야. 다섯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졌어. 무슨 선이야? 자외선이야. 알았지? 야, 여기가 참고 그냥 들어. 이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여기 내용이 물리원에서 가리키다 보니까 갑자기 화학에서 비중이 줄었어. 여기 예전에는 무조건 수능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여기가 내용이 확 줄어들고 문제도 안 나오거나 나와봐야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 알았지? 물론 일부 학교에서 작년에 일부 학교에서 예전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준만큼 어렵게 가르치는 시험을 내는 학교가 있었어.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하는 걸 잘 보고 굉장히 자세하게 했으면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내가 확인한 학교들 보니까 작년에 대진고 이런 학교는 거의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알았지? 근데 되게 세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어. 올해도 그래. 올해도 저 청원고라는 데서는 이거 되게 어렵게 가르치더라고. 알았지? 그래서 그거는 좀 보세요. 보시고 어렵게 가르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건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거기 학교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정도 알아두시고 하나 더 적어요. 거기다가. 자외선하고 가시광선하고 적외선하고 요것도 같이 알아둬야 돼요. 이것도 뭐 통합과학 시간에 이미 다 배웠는데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지요? 파장은 누가 제일 크지요? 진동수는 누가 제일 크지요?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요? 자외선이 제일 크지요. 파장은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죠? 이게 반비례 관계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파장이 뭐더라? 파동은 이렇게 그리죠. 파동을. 그지? 이때 여기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 길이를 갖다가 파장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죠? 이때 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거 빛도 이게 파동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파장이 있고 진동수가 있고 에너지가 다 있죠. 진동수는 뭐냐면은 이 파동을 전달하는 이 파동에서 이 파동을 갖다 전달하는 매질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소리는 공기가 매질 입자죠. 그죠? 그 매질이 진동하잖아요. 1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죠. 그죠? 이때 파장과 진동수는 무슨 관계야? 또 반비례.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된다고 하죠. 요거 좀 알아둬야 돼. 알았죠? 그래서 적외선용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져, 에너지는 짧아져. 알았지? 네, 요 정도 수준만 알면은 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혜 수소 원자 모형이었었고요. 자, 잠깐만. 참고적으로 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 그 얘기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보가 처음에 그 설명하려고 했던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좀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이었었어요. 선 스펙트럼. 알았죠? 이때 요 스펙트럼은요, 처음에 선 스펙트럼을 발견한 사람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스펙트럼은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빛깔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붙어있는 이런 걸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하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잖아. 연속 스펙트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특이한 선 스펙트럼이 발견되니까 맨날 이런 것만 보다가 이걸 보니까 신기했던 거지, 그지? 그리고 당연히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몰랐던 거지, 그지? 특히 뭐에 놀랐냐면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빛깔이 다 있었는데 주황색도 없고 노란색도 없어요. 이런 빛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지? 왜 이런 빛이 안 나올까요? 자, 왜 이런 빛이 안 나오냐면 잘 봐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특별한 숫자 에너지 값만 가지고 있고요. 차이값만큼만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자, 전자가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싹 다 가시광선이니까 전자가 저 에너지 흡수에서 들떴다가 두 번째로 떨어진 거였다는 거야. 두 번째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떨어질 때가 있고 여기서 떨어질 때가 있고 여기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알았죠? 근데 잘 봐요. 여기서는 못 떨어지죠. 여기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떨어질 때 방출되는 가시광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 차이값만큼을 뿜어낼 수가 없는 거지. 이때 얘가 빨간색이라고 쳐봐. 얘가 주황색이라고 쳐봐. 그래서 주황색 빛깔은 못 나오는 거예요. 즉 얘가 저 수소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주황 색깔 빛을 뿜어낼 수 있게 하는 에너지 값을 못 갖고 있는 거야. 왜? 특별한 숫자의 값만 가는다 그랬지. 불연속적으로. 맞아? 이거 왜 안 나와서 노란색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이게 노란색이라고 쳐봐봐. 그럼 노란 색깔을 뿜어낼 수 있게 하는 에너지 값을 못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한다는 거야. 이해 갔는가? 얘가 어떤 숫자 에너지는 다 가지고 있다면, 다 가질 수 있다면, 아니 그럼 여기서도 내려오고 여기서 내려오는 거니까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특별한 몇 가지 숫자 에너지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방출할 수 없는 그런 선 스펙트럼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됐냐? 네, 얘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는 잘 기억해줘야 돼. 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오비탈은요, 자, 지금부터 현대 원자명으로 넘어온 거예요. 어디? 이 보의 수소 원자명은 왜 만들어졌다고? 누구를 설명하려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었었죠, 그죠? 네. 자, 이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 그 현대 원자 모형의 핵심은 오비탈이라서 오비탈 이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냥 듣기.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문제점이 있어요.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의 문제점은 뭐가 있었었냐면은,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야. 이게 선 스펙트럼이 수소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다전자 원자가 무슨 뜻이냐면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원자라는 뜻으로,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자가 하나죠. 원자번호 2번 이상의 원자들은 전자가 2개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다 원자번호 2번 이상을 다전자 원자라고 해요. 기억해도 다전자 원자. 이때 수소만 선 스펙트럼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원자들은 다 선 스펙트럼 있는데, 원자번호 2번 이상의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저 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가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뭐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냐면요. 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보면은요. 아까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진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게 에너지가 큰 빛 쪽으로 갈수록 이게 선 스펙트럼의 간격차가 좁아져요. 수소에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제는. 옛날에는 이거 이제 수능 문제 풀기 위해서 외웠었는데, 근데 다전자 원자는요, 그런 규칙이 성립을 안 해요. 예,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규칙이 제 마음대로야. 하나 더. 다전자 원자는 선 스펙트럼 숫자가 되게 많어. 또 한 가지. 여기 있잖아요. 요 선 스펙트럼을 이게 돋보기로, 미세하게 돋보기로 관찰해 봤더니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심하면 세 줄로 갈려 있는 거야, 이게. 수소는 이런 일이 없는데. 보한테 가서 물어봤지 왜 그러냐고. 보가 대답 못 해요. 또 하나. 이게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의 이 에너지 값을 아까 보의 수소 원자에서 나온 요 식 있죠. 요 식을 가지고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들의 에너지 값을 다 구할 수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실제 측정한 값이 또 맞아 떨어져. 근데 다전자 원자는 이 선 스펙트럼의 값들, 에너지 값을 이걸로 구하니까 하나도 안 맞아. 계속 오차가 생기고. 아, 문제점 투성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거 이상한데. 그러다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 한 방이 있었죠. 전자가 소리, 빛, 지진파, 물결파 같은 이런 파동에서나 나타나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요. 보호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과학자가 알아냈어. 전자는 파동에서나 나타나는 성질을 함께 갖는 입자다. 한다는 거야. 알았지? 보호가 만약에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론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몰랐기 때문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론을 얘기했던 거야. 알았죠? 전자의 파동성이 뭐냐? 파동은 여러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기억나? 파동은 또 그런 거 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장애물 뒤로 갈 수도 있어. 파동은. 입자들은 그런 거 안 되죠. 직진만 가능하지, 그지? 자, 그런데 그런 파동성을 전자가 함께 갖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호가 그럼 내가 잘못 얘기한 거구나 하고 깨끗하게 인정했죠. 그렇지. 그럼 전자가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잘 봐요. 지금 분필은 여기 있어요. 그죠? 이 방 안에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내는 이 소리가 파동이죠? 어디 있어요? 파동에다가는 장소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원래 아닌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왜? 파동은 이렇게 한 점을 딱 조명하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 퍼져 있죠. 맞아요. 파동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공간에 퍼져 있으니까. 알았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줄 알아? 그 어떤 입자가 막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입자들이 움직였을 때 과거의 위치들을 연결하면 궤도가 되거든? 맞아?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궤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 위치를 알 수 없으면 얘가 이쯤 어딘가 있대. 이쯤 어딘가 있었대.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여 온 거야? 즉 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보호는 뭐라 그랬어요? 전자는 원자의 근처에서 원운동하며 원운동 궤도가 있을 거다 그랬죠. 근데 전자가 파동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궤도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심지어 보호는 그 궤도의 반지름을 다 구했어요. 이거 구라구라 생구라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거. 알았지? 보호가 만들었다는 이 식, 이건 보호가 창조한 거예요. 이 식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만든 건데 야, 위치 에너지 알려면 뭘 알아야 돼? 거리 알아야죠. 즉 위치 알아야 돼. 원자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위치 모르면은 이거 모르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v는 시간 부분의 이동 거리니까 이동 거리는 이동 거리를 구해야 요거 v를 알 수 있는데 이동 거리는 적어도 두 점의 위치를 알아야 구하는 거죠. 위치를 모르면 이동 거리 모르니까 이거 v도 모르는 거고 운동에도 모르는 거고 위치에도 모르면 이거 뭐냐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식인 거죠. 근데 보호는 왜 이상한 얘기를 했을까? 보호는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입자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우동 궤도라는 말을 했던 거고 이런 식을 만들어냈던 거고. 끝! 보호의 수소 문제는 잘못됐어. 알았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럼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는 잘못했다. 한 대 해결했다. 이제 보호 잘못해서 끝. 이렇게 너무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럼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만든 게 현대 원자 모형이야. 자, 일단 요거 조금 봅시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원자 모형이 바뀔 때마다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씩 있죠. 그죠? 그러면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오게 된 역사 사건이 뭐게?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얘는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얘 다전자 원자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원자 모형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잠깐만. 현대 원자 모형이 나온 그 목적이 이유가 오직 이거 하나만은 아니야. 근데 이게 자꾸 문제로 나와서 요거는 알아주자는 거야. 자, 요거 어디다 정리할 거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다 만 거 하나 있었죠? 5페이지 거기 그림 보세요. 자, 요거.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 발견하고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통해서 원자를 발견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이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는 이게 지금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모형이야.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하려고 그랬다는 거다. 됐냐? 주의할 게 하나 있어. 그럼 얘는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만 설명할 수 있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 없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만 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만 설명할 수 있고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 못했지만 얘는 어때야 돼? 어떤 원자든 세상의 모든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적어놔요. 다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다 설명할 수 있더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요번에 문제 하나 나올 겁니다. 알았죠? 여기 돌턴, 이게 돌턴의 원자 모형인데 이 돌턴의 원자 모형은 시험에 안 다뤄져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이게 톰슨의 푸딩 모형이고요. 자, 톰슨의 푸딩 모형에는 원자핵은 아직 없어요. 전자만 있지요. 그 다음에 이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만드는 원자 모형 원자핵이 들어왔고요. 근데 여기 전자는요, 얘가 무슨 운동한다? 원운동하죠. 여기 전자는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얘가 부연속적인 전자 껍질이라는 특별한 원운동 궤도에서만 원운동 궤도에서만 돌아다닌다라는 식으로 발전했어요, 지금. 여기가. 그죠? 그러다가, 자, 여기서는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잘 봐. 그럼 이제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그 원자 모형을 어떻게 만들 거고, 전자를 어떻게 연구할 거냐. 자, 현대 원자 모형, 요즘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고려해갖고 원자 모형을 만들었어요. 보호는 파동성을 뺀 거죠. 몰랐었으니까. 그럼 파동성을 고려하고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파동은요, 위치와 궤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뭐는 확실하다 그랬어? 선생님이 내는 이 소리는 이 방 안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공간에 퍼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 확실한 거, 이 방 안 어디인가에는 확실히 있어. 그지? 선생님이 내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1층에서는 안 들려. 부산이나 광주에서는 안 들려. 그지? 여기 와야 들려. 어? 파동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파동을 발견할 확률이 높은 공간은 있어요. 위치를 어디 있다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이쯤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고서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가지고 설명하자. 그 전까지는 위치를 딱 집어갖고 그걸 갖다가 서술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전자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을 갖고서 전자를 설명하고 연구하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떤 파동이든지 간에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이 있으니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공간도 있을 거라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게? 이걸 오비탈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오비탈 속에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네, 요거는 뭐 그런 것도 하시고요.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 자, 저기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좀 봅시다. 자, 이게 모의고사 나왔었던 건데 잘 봐요. A가 뭐게요? 이게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선생님 이거 돌턴의 원자 모형 아닙니까?
돌턴의 원자 모형에는 원자핵이 없어요. 알았지? 돌턴은 원자핵과 전자기관이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턴의 원자 모형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럼 대충 이렇게 뿌옇게 그러는 거, 이게 현대 원자 모형이 이제 오비탈, 이게 확률 분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임식기가 이게 바로 뭐게요? 이게 뭐였더라?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톰슨의 푸딩 모형. 이게 뭐야? 이게. 얘가 전자껍질 원운동 궤도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알았지? 자, 이제 갑시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니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누구?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이지요. 그럼 아니오는 누구? 톰슨 B구나. 그 다음에 전자의 존재를 확률, 전자 발견 확률 높은 공간 오비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 네, 가는 누구예요? 현대 원자 모형 A. 아니오는 B, C 되겠죠. 되느냐? 그냥 외우면 돼. 그냥 이거는 어렵지도 않아. 이제 다시 돌아와서 거기 17페이지로 가요. 자,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전자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잠깐 오비탈의 뜻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왜? 오비탈의 원래 뜻은 진짜 어렵거든요. 선생님, 이거 오비탈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전자 발견 확률 높은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면요. 요즘에는 이 전자 발견 확률 높은 공간을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내요. 수학이 얼마나 위대한 학문이냐 하는 것을 선생님이 대학 가서 배웠어요. 수학 못하니까 화학을 못하겠더라고요. 수학 못하면 물리도 못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과목, 이과는 수학이에요. 수학을 못하면 과학을 못해요. 알죠? 수학은 왜 배운다고? 과학하려고 배운 거예요, 결국.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이 과학도 잘하고, 과학 잘하는 사람이 수학도 잘하고 그래요. 이게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만든 방정식으로, 일명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해가 있어요. 풀면 해가 나와요. 이 해가 바로 이게 오비탈의 원래 정의예요. 오비탈이란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물어보겠냐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때 이 오비탈이요. 이게 보통 방정식을 풀면 해가 숫자잖아. 근데 이건 되게 웃기는 게, 이 새끼 풀면 함수가 그 방정식의 해예요. 알았지? 그래서 요 함수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제 요즘엔 컴퓨터가 다 그려내. 알았죠? 그림을 그려봤더니 요런 그림 만들어지더래. 근데 이게 뭘 뜻한다고? 이게 원자핵 근처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의 모양이야, 이게. 왜? 오비탈이 아까 전자 발견 높은 공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렇구나. 이런 거 말고 모양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수능에서는 여기까지만, 내신은 여기까지만. 이건 진짜 참고. 외워, 지금부터. S 오비탈이라고 해요. P 오비탈이라고 해요. D 오비탈이라고 해요. F 오비탈. 얘는 참고니까 그런갑다 해. 알았지? 외워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기 이거 문제 나올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방향성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요. S 오비탈은 원자핵으로부터, 여기 원자핵이 있어요. 같은 거리라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발견될 확률이 다 똑같아요. 여기든 전자 발견 확률이 다 똑같아요. 거리만 같으면. 물론 거리가 달라지면 달라져요. 근데 거리가 같다면 어느 쪽이든 방향이 다르면 다 같아요. 잠깐만. 방향성이 없다는 건 같다는 뜻인 거예요. 모두 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근데 방향성이 있다는 건, 예를 들어 P 오비탈은 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방향에 따라서 발견 확률이 달라요. 알았지? 방향성이 있다, 다르다야. 확률이 다르다. 방향성이 없다, 같다야. 방향성 없는 건 얘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얘도 있고. 방향성 있는 오비탈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 공통점인지 알아? 가운데가 잘록 들어가 있어요.
얘도 그래요. 잘록 들어가 있어. 다 방향성 있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p 오비탈을 수직 2등분하는 원자핵을 지나는 면 하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면상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다 0이야. 참고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머디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마디면상에서는 발견 확률이 0인데 여기 오비탈 여기에서는 확률이 0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다르죠? 다르면 있다예요. 하나 더. 이때 S오비탈은 한 종류인데 P오비탈은 요게 세 종류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원자핵 속으로 들어가서 P오비탈을 딱 봤더니 P오비탈 항상 이거 세 개가 한 세트로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이 세 개는 어떤 특징 갖고 있냐면은 서로 직각관계예요. 알았지? 오, 이렇게 P오비탈은 세 개가 한 세트로 뭉쳐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 좀 구별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수학 시간에 좌표 평면 말고 공간 좌표가 있죠. X, Y, Z축을 갖고 표현하죠. 그죠? 이게 세 개가 서로 직각관계니까 X, Y, Z축에 나란한 P오비탈이 있다는 의미로 PX, PI, PZ 이렇게 붙여줬어요. 알았지?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D오비탈도 여기 네이클로버 모양으로 생기는 D오비탈이 5방향이 있어, 이게. 근데 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고등학교 과정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5가지가 있다. 알았지? 얘는 몇 가지 있게요? 7가지 있어요. 또 규칙이 있어요. 이게 또. 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중요한 거. P오비탈은 3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모양하고 크기 똑같아요. 근데 방향만 다른 거야. 알았지? 기억하기. 그 다음에 잘 봐. 요거 얘기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 전자껍질과 오비탈 해갖고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전자껍질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조금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자껍질. 자, 오른쪽에 보니까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전자껍질. 이 전자껍질이라는 단어가 원래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나온 단어잖아. 근데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얘가 뭐였었냐면은 원운동 궤도였었잖아. 근데 원운동 궤도는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이 전자껍질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단어니까 쓰면 안 되는데 현대 원자 모형에서 이걸 쓴다?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K, L, M, N 주양자수 1, 2, 3, 4 했었지, 그치? 이 기호도 그대로 쓸 거다. 단어뿐만 아니라 기호, 이 주양자수 숫자 그대로 다 쓸 거야. 뭐야?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어. 똑같은 단어, 똑같은 기호, 똑같은 숫자를 쓰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은 전자껍질은 뜻이 뭔데요? 전자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이에요, 이것도. 알았죠?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껍질은 전자 발견 확률 높은 공간이고 보호는 원운동 궤도에서 쓰다는 거야. 근데 이거가 아니고 전자 발견 높은 공간으로 바꿔? 근데 선생님, 그럼 오비탈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것도 전자 발견 확률 높은 공간인데. 뭐가 차이가 있게? 오비탈은 한 개의 전자가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이고 얘는 여러 개의 전자가 때를 지어서 동시에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 안 겨? 아하. 전자 껍질의 뜻이 뭐냐고 묻는 문제는 없어. 이것은 왜 적어놨냐면 나도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헷갈렸었거든. 자, 그래서 각 전자 껍질당 전자들은 어떤 오비탈이 있느냐 이제 그것부터 지금부터 정리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호는 말이야 원자의 근처에서 여러 개의 원운동 궤도가 있고 원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 K, 그 다음 L, 그 다음 M, 그 다음 N, 그 다음에 주양자수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여줬었던 것처럼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자 근처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공간 중에 여러 개 전자가 때를 지어서 발견할 확률이 높은 공간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근데 그 공간에다가도 K, L, M, N 주양자수 1, 2, 3, 4를 갖다 다 쓰기로 했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는 여러 개 전자가 동시에 발견 확률이 높다라는 뜻인 거야, 이게 지금.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 K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한테 물어봤지. 전자야 돼. 너는 너 혼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 오비탈 뭐야? 하고 물었어. 너 혼자. 요 껍질에 들어있는 얘한테 물어봤어. 근데 얘가 뭐라고 답하냐면, 저는 S 오비탈입니다. 이거 책이 없다, 이거. 나도 이게 처음에 못 알아듣고 이해도 안 되고 학생들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만들었어, 이거. 이 표를 외워버려. 이게 중요하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아. K 껍질에 있는 모든 전자들은 다 S 오비탈. 즉, 얘한테도 물어봤어. 너 혼자서 들어가 있는 발견 확률이 높은 건 뭐야? 나도 S 오비탈이라 그렇게 답하더래. K 껍질에는 다 S 오비탈이야. 외워야 돼. K는 S. L 껍질에 있는 전자들한테 물어봤지. 너는 뭐야? 그랬더니 나는 S. 너는 뭐야? 그랬더니 나는 P. 알았지? 너는 뭐야? 나도 P. 대신에 방향이 좀 달라. 너는 뭐야? 나도 P. 대신에 방향이 몰라. 아까 P 오비탈 세 가지 있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L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혼자 하나의 전자가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 오비탈은 S하고 P.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아이고 중요해라. 커. 크기가. 알았지? 시험 문제야, 이것도. 세 번째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한테 물어봤지. 너 혼자서 발견 확률이 높은 공간 오비탈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S. 대신에 얘보다 커. 너는 뭐냐? 나는 P. 대신에 얘보다 크기가 커. 너는 뭐냐? P. 대신에 방향이 달라. 나도 P. 대신에 방향이 달라. 그리고 한 놈이 새끼가 나는 D인데? 그러더래. 규칙. 자, 세 번째 껍질의 놈은요. 두 번째보다 커.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새로운 오비탈 하나가 만들어져. 이거 봐. 자, 거기 맨 아래쪽에 나와 있어. 맨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어디 있냐면 여기. 주양자수 쿨수. 야, 주양자수가 뭐야? 껍질 번호죠. 주양자수 쿨수록 오비탈 크기 어떻게 되게? 커진다. 쉬운 문제야. 1S하고 2S하고 누가 크냐고 물어봐 자꾸. 여기 오비탈 기호 앞에 써주는 이 숫자가 뭐냐면 이게 껍질 번호야. 얘가 더 큰 거야. 알았지? 기억해.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껍질이 바뀌면서 새로운 오비탈이 땅땅 나오기 시작해. 이해간가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S가 무슨 껍질에 S인지 구별해야겠어. 왜? 1층에도 S가 있고 2층에도 S가 있고 첫 번째도 S가 있고 두 번째도 S가 있고 세 번째 껍질에 S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비탈 기호 앞에다가 껍질 번호를 붙여주기로 했어. 알았지? 얘는요. 두 번째 있는 P 오비탈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2P. 세 번째 있는 P 오비탈은 3P. 얘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D 오비탈이니까 3D.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요. 잘 봐. 이거 무슨 뜻이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 중에서 이게 뭐란 뜻이야? X축 방향으로 나란한 P 오비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자수를 써주게 돼 있죠. 하나의 전자가 들어있어요. 라는 뜻인 거야. 요거 오비탈 기호 앞에 쓰는 거 전자 껍질 번호 클수록 오비탈은 커져. 요거는 방향이야. 여기다가 쓰는 거는 여기다 이제 전자수 쓰게 돼 있고 조금 이따 보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 여백에다가 조금 적어줄 게 있음. 요것도 시험 문제야. 거기 빠졌어. 이건 아까 했던 거지. 잘 봐요. 각 전자 껍질당
오비탈은 몇 종류가 있게? 오비탈은 몇 개가 있게? 수용 가능한 최대 전자수는 몇 개가 있게? 요거 중요하니까 잘 정리 기억해 두세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요거 나올 겁니다. 이해가 안 나요? 잘 봐요. 자, 오비탈 몇 종류 있는가요? 야, K 껍질은 오비탈이 당연히 한 종류밖에 없죠. L 껍질은 S하고 P 두 종류 있네요. 세 번째는 SPD 세 종류 있고요. 네 번째는 SPDF 네 종류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1S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ES, EP 세 번째는 3S, 3P, 3D 네 번째는 네 번째니까 네 개가 있는 거야. 네 종류 4S, 4P, 4D, 4F 됐느냐?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봐요. 주양자석 똑같네? 그래서 N 주양자석 똑같아요. 오비탈 종류나 주양자수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오비탈 숫자가 또 뭔 소린가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예전에도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해하라고. 원자는 호텔. 이때 전자 껍질은 각 호텔의 1층, 2층, 3층 하는 층. 오비탈은 각 층에 있는 방, 룸. 전자는 투숙객, 손님. 이제 갔냐? 잘 봐요. 어떤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호텔 로비에 갔더니 자, 그 호텔 로비에 직원이 질문해요. 어떤 방에 들어가시길 원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알았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여기 몇 층까지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1층부터 무한대층까지 있습니다. 몇 층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2층으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2층에는 방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원룸이라고 하자. 이거는 방이 두 개짜리 투룸이라고 하자. 2층에는 원룸과 투룸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저는 방 두 개짜리로 가겠습니다. 또 질문을 하더래. 뭐 이렇게 복잡해. 이 방 두 개짜리 투룸이 창문이 있는데 창문의 방향이 남쪽으로 나 있는 방이 있고 동쪽으로 나 있는 방향이 있고 서쪽으로 나 있는 것도 있다.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EP 오비탈이 PXP와 PZ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요렇게 비유해. 알았죠? 잘 봐요. 그러므로 여기 S오비탈은 한 종류 있고 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K껍질 1층에는 K껍질 1층이야. 한 종류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L껍질에는 원룸, 투룸 하는 방의 종류는 두 종류고 요거 투룸과 얘는 완전히 방의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방의 숫자는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 원룸 하나, 투룸 3개 모두 4개가 있는 거지. 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는. 즉, 방 2칸짜리가 창문의 방향이 다른 게 3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숫자라고 할 때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이해가? 얘는 아까 몇 종류 있다고 그랬었지? 5종류 있다고 그랬었지. 이건 3종류, 이건 1종류. 그럼 세 번째 껍질 3층에는 방이 몇 개 있는 거야? 1, 3 더하면 되죠. 9개. 맞냐? 가만히 있어봐라. 이건 또 어떤 규칙이 있지? 제곱이죠. 외워. 이건 n제곱이야. 그럼 얘는 몇 개 있겠어? 16개 있겠죠. 특히 요거를 공식처럼 땅땅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따가도 하겠고 예전에도 배웠지만 한 오비탈당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지? 2개까지 들어가지.
여러분 호텔에 원래 호텔에 2인까지만 들어가는 거 알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저 콘도라는 데 가야 돼. 콘도. 가족들이 갈 때는. 호텔 보통 2인까지 들어가죠. 여기 오비탈도 한 오비탈당 2개 전자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각 껍질당 수용 가능한 최대 전자수는 각 껍질의 방수 오비탈 수에다 곱하기 2하면 되겠네. 맞아? 한 오비탈당 2개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한 오비탈당 전자는 2개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K 껍질 1층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용 가능한 손님 숫자, 전자 숫자는 2개. 2층에는 방이 모두 4개니까 8명까지 채울 수 있는 거지. 3층에는 방이 모두 9개니까 18개. 4층에는 방이 16개니까 3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이해 갔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이것이 이제 문제로 다뤄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